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울증 증상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뭐 우울한 기분을 느낀다거나 간단하게 하던 일도 갑자기 힘이 든다거나 막 짜증이 갑자기 난다거나 식욕이 있었는데 식욕이 없어진다거나 반대로 식욕이 엄청 많아진다거나 잠을 잘 못 잔다거나 잠을 못 자게 되는 등의 여러 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친구나 주변 사람이 나 우울증인 것 같아라고 하면은 뭐 인터넷에서 하면 안 되는 말로 세상에 너보다 힘든 사람이 많다라던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우울증 검사를 받아보라고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우울증의 진단 기준은 DSM-5 기준으로 첫 번째랑 두 번째가 반드시 포함되고 5가지 이상이 동일한 2주 내에 나타나야 됩니다. 하루 종일 우울한 기분이 거의 매일 나거나 주관적인 느낌이고, 그리고 이제 하루 종일 흥미나 즐거움이 감소된 상태가 이어진다. 체중이나 식욕의 감소나 증가, 불면이나 과수면 등등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이제 우울한 기분과 정말로 치료가 필요한 우울증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이제 사실 2주 이상 거의 매일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우울해하고 의욕이 없을 경우에 직장 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거나 주부나 학생으로서 사는 것이 힘들어진다, 자기가 하던 역할을 하지 못한다 등은 그럴 경우에는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가족의 사망이나 오랫동안 준비한 시험에서 떨어졌다거나 갑자기 경제적 어려움이 닥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하면은 우울한 것은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요. 2개월 정도면 이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제 가족의 사망이 있고 나서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도 계속 우울한 기분이 유지된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우울증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내가 우울증인지는 알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의사의 진단을 받는 게 가장 좋지만 저희가 이제 간이로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검사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검사로는 단순히 이제 내가 우울증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고 우울한 성향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우울증상 검사 도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울증 증상 설문지는 이제 증상의 심각도를 평가하고 우울증이 있을 수도 있는 사람을 식별하기 위한 선별 도구로 사용이 됩니다. 이제 이 선별 검사의 조건으로는 작성 편의도 쉽게 할 수 있고 빨리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그리고 경제적인 거랑 민감도 특이도가 있는데, 이제 1차 단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가기 전이나 연구 참여자를 고를 때 이런 간단한 척도를 해가지고 우울 증상을 보이는 양성군하고 음상군을 구분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울한 성향이 있는 사람으로 나타났을 경우에 구조화된 면접을 한다거나 의사 진단을 받음으로써 좀 더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검사들이. 그래서 이제 양성군이라는 거는 이제 연구들에서 채점된 어떤 척도 검사 도구가 있는데 그 검사 도구에 몇 점 이상을 넘어가면은 우울 증상이 있는 걸로 의심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고요. 임상 진단에 기준에 부합하는 우울 장애군이 아니라 이제 우울 증상을 주관적으로 보고하거나 객관적으로 불편을 가진다. 이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태일 수 있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고, 이제 이런 선별 도구는 진단 도구의 이제 그 진단 기준으로 이제 엄격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울 성향이 있는 사람과 우울증이 있는 사람을 건강한 사람과 구별해주는 역할로 보실 수 있고, 이제 이렇게 건강한 사람과 우울 호소군과 우울증으로 나눠졌을 때 이제 여기서 의사 진단을 받거나 구조화된 도구를 사용해서 정말로 우울증이 있는 사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울증 검사 도구는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일단 자기보고 척도가 있고 임상과 평정 척도가 있습니다. 자기보고 척도는 임상 진단을 내리기 전에 선별 검사로 사용할 수 있고, 이제 보조로 이제 얼마나 심각한지를 볼 수 있는 용어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치료를 받기 전과 치료를 받은 후에 일정 기간에 어떤 치료 방법의 효과를 판정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 협도나 환자가 성실하게 한다거나 이런 병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조금 단점이 있고, 환자가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경우에는 제대로 검사를 시행할 수 없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검사로는 BDI2, CESD, GDS, PHQ-9이 있고요.
임상과 평정 척도는 우울 증상의 심각도에 대해서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평가자의 숙련도에 따라서 결과가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숙련된 평가자가 평가할 필요가 있고, 대표적으로는 HRSD랑 마드라스가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우울증 검사 도구들의 그 장단점과 어떤 영역을 측정하는지를 말씀드리면은, 일단 처음에 세스디를 말씀드릴 건데요. 세스디는 1971년도에 지역사회 역학조사용으로 미국 정신보건연구원에서 개발된 자기보고용 우울척도입니다. 총 20개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거는 이제 1차 선별용 도구로서 개발이 된 척도입니다. 이 척도는 지난 일주일 동안 경험했던 우울 증상 빈도에 따라서 우울 증상을 4단계 수준으로 측정을 하고, 증상 심각도는 각 문항마다 0점에서 3점으로 총 4점으로 측정을 할 수가 있고, 20문항이다 보니까 60점이 만점을 맞을 경우 60점이 되고요. 총적인 우울증의 심각도를 측정하는 데 사용이 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구 결과에서 컷오프를 16점으로 하고, 우리나라는 컷오프를 24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스디 문항을 보시면은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진단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신체적인 것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우울증으로 진단을 받지는 않지만 우울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이 보이는 그런 행동 특성 같은 것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1차 그 인구에서 뽑아내는 위양성 집단을 뽑아내는 거기 때문에 이런 문항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BDI-2입니다. BDI-2는 DSM-4 우울장애 진단 기준에 따라서 기존의 BDI를 수정 보완한 버전입니다. 이 척도도 우울 증상의 심각도를 평가하는 데 사용되어 왔고, 이 검사도 주로 선별용 검사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증상이 심각함을 반영을 해주고, BDI-2 같은 경우에는 총 21개 문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거는 세스디와 다르게 지난 2주간의 증상을 평가하게 돼 있고, 각 문항마다 무엇을 평가하는지에 대한 소제목이 달려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수면, 식욕, 기운이 없음, 집중장애, 우울한 기분 등을 평가하게 되고, 연구 결과로 봤을 때 0에서 10점을 받을 경우에 우울 증상이 없다로 판단할 수 있고, 14점에서 19점인 경우에는 가벼운 우울이 있다, 20에서 28점인 경우에 중증도 우울, 29점에서 63은 심각한 우울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항은 이렇게 나타나고, BDI의 큰 특징은 첫 번째, 이렇게 문항에 제목이 달려있고 여기에 문항마다 설명이 달려있습니다. 이거는 세스디랑 다른 점이고요. 총 21개 문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PHQ-9입니다. 이거는 이제 2001년도에 6,000명 환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 민감도랑 특이도가 88%로 높게 나타난 척도입니다. 이것도 1차 의료기관에서 이제 환자를 빠르게, 일단 우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빠르게 선별해내고자 개발된 척도이고요. 이 검사는 주요 우울장애 진단 기준을 포함한 9가지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DSM-4 주요 우울장애 진단 기준과 일치하게 고안이 되어 있고요. 이것도 지난 2주간에 어떤 증상을 보였는지를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총 27점으로 만점을 맞을 경우에 27점이 나타나는데, 10점이 넘을 경우에는 우울 성향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척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척도에 비해서 문항수가 되게 적고 시간이 적게 들어서 1차 의료에서 적합한 도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문항은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서는 0점은 없었다, 지난 2주간 없었고, 1점은 2, 3일 이상이 있었으면 1점, 7점 이상이면 7일 이상이면 2점, 2주 거의 매일 동안 그랬으면 3점을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임상가가 평정할 수 있는 척도입니다. HRSD는 해밀턴에 의해서 개발된 척도고, 이건 1960년도에 개발이 되었습니다. 이 척도는 이제 선별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주요 우울장애로 진단된 환자들을 연구할 때 질병의 심각도를 측정하려는 목적에서 개발이 되었고요. 치료 효과를 평가하는 연구 등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고, 연구들에서 이제 우울 증상이 나아졌는지 아닌지 약 테스트할 때나 이럴 때 이 척도를 골든 스탠다드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17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항목은 어떤 거는 3점으로 평가를 하고 어떤 거는 5점으로 되어 있고, 이거를 총점은 0점에서 50점 사이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도 높은 점수를 얻을수록 이제 우울 증상이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보통 20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환자들이 임상적으로 약물 치료를 필요로 한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중증 환자에게는 민감하지만 경도 환자에서는 증상을 놓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 변화에 둔감한 편으로 연구 결과에서 나타나고 있고, 우울 증상의 심각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가장 흔하게 사용이 되지만 면접자 간의 일치도나 경험에 이제 의하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경우와 경험이 적은 경우에 따라 좀 점수가 차이가 날 수 있고요. 이제 HRSD 같은 경우에는 우울증의 생리적인 면, 행동 증상이나 신체 증상 같은 거는 차지하는 부분이 많은데 비전형적인 증상을 측정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단 기준 항목이 미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문항은 이렇게 나눠져 있고 임상가가 우울한 기분을 물어봤을 때 어떻게 대답하는지에 따라서 임상가가 체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드라스인데요. 마드라스는 1979년도에 개발이 되었습니다. HDRS와 함께 더불어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검사 도구입니다. 원래는 65개 항목으로 이루어진 전반적 병리 척도인 CPRS에서 수출됐고 이제 우울증과 관련된 17개 항목을 1차 선별한 다음에 4주간 치료 효과와 상관이 가장 높았던 10개 문항을 선별한 게 마드라스입니다. 마드라스는 겉으로 드러나는 슬픔, 스스로 보고하는 슬픔, 내적 긴장감, 식욕 저하 등등의 항목을 추려서 구성이 되어 있고 0점부터 6점까지로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0, 2, 4, 6점은 이제 조작적으로 정의된 응답점이 붙어 있고 1, 3, 5점 같은 경우에는 아래 위 점수의 중간에 해당할 때 임상가가 점수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문항이 마드라스에 비해 짧기 때문에 평가 시간이 짧은 게 장점이고요. 우울증의 감정 인지 측면이 강조돼서 피검자의 주관적 보고에 근거해서 평가하는 항목이 많습니다. HDRS보다 평가자 훈련이 수월하기 때문에 항우울제 치료 반응 연구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가보고형 척도에 비해서 증상 포괄성이 낮긴 하지만 우울증의 다양한 영역을 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척도이고 우울증 서브타입에 덜 민감하다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전형 증상 측정이 어렵다거나 진단 기준 항목이 미포함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드라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문항이 제시가 되고 임상가가 피검자를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척도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 있고 실제로 정신건강 기관에서도 이렇게 많이 셀프로 체크를 해볼 수 있게 많이 올려놨습니다. 서울 심리지원 동북센터에서도 심리건강 자가진단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우울증 척도를 해볼 수 있게 해놨고요. 보건구 보건소에도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게 해놨고 삼성서울병원 우울증 센터에서도 이런 검사를 할 수 있게 해놓은 다음에 검사 결과에 따라서 몇 점이다 연구 결과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심하다 방문을 권한다고 하지만 이거는 자가 척도로 한 거기 때문에 진단 결과는 전문가에 의해 한 것만큼 정확하지 않고 이제 검사자의 판단을 도와주는 정도로 참고하라고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